2019년 12월 21일 한대의 차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시연 도중 차의 방탄유리가 갈라지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공개 4일 만에 18만 건의 물량이 사전 예약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죠. 바로 미국 출신의 테슬라가 내놓은 첫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창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유지해온 테슬라는 현재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테슬라 하면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를 떠올립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원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현재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자 CEO일 뿐이죠.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허드와 마크 타페닝 두 남자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이 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테슬라를 창립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립 다음 해인 2004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창립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적자 상태였음에도 나스닥에 상장되기까지 했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모델 S가 출시되었고 2013년에는 회사 설립 후 첫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공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현재 테슬라는 나름 성공적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제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인데요. 다른 제조사들은 커다란 하나의 리튬이온 배터리 혹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노트북에나 들어갈 작은 배터리들을 여러 개 모아서 차에 붙입니다. 이 배터리들은 가격이 저렴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배터리 효율까지 높일 수 있죠.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때 쉽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테슬라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가격은 차값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는 요금을 지불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슈퍼차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충전소는 현재도 계속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 슈퍼차저 때문에 테슬라는 관행을 깨는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슈퍼차저와 관련된 특허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2014년 슈퍼차저 관련 포함 200개가량의 특허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제품의 제조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였죠. 이렇게 테슬라가 특허를 공개한 이유는 바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이 아이폰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공개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특허 공개로 더 많은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이로써 전기차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면 전기차 시장도 더 빨리 성장할 것이고, 테슬라는 이렇게 성장한 전기차 시장을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공개한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자신의 차량 곳곳에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았습니다. 이스터에그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서 숨겨진 메시지나 기능을 뜻하는데요. 우선 터치스크린에 007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007 영화에서 등장했던 잠수함 자동차가 화면에 등장하는 이스터에그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백을 2.4초로 만들어주는 터무니없는 모드나 테슬라 자동차의 터치스크린을 스케치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까지 존재합니다. 누가 미국 회사 아니랄까봐 유머 감각이 넘치네요. 2023년 1월 기준 구매가 가능한 테슬라의 모델은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입니다. 원래 모델 3는 모델 2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상표권 문제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합쳐놓고 보니 섹시네요.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2003년에 탄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요? 현재 미국 내에 남아있는 미국 출신의 자동차 회사는 포드와 GM 둘뿐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 소속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미국 회사가 아니죠. 테슬라에서 줌으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회의를 한다니 끔찍하네요. 2019년 11월 테슬라는 세단과 로드스터뿐만 아니라 픽업 트럭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제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물 트럭까지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었죠. 하지만 2023년 1월 현재 테슬라의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과연 테슬라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시기처럼 다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 자동차는 형편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를 동경하고 사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급차 브랜드 제규어죠. 시속 80km로 달리는 고양이과 동물 제규어의 이름을 딴 이 자동차 브랜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른 속도와 잘 빠진 디자인, 즉 아름다운 고성능을 위해 지금까지 절치부심해온 회사입니다. 과연 제규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아 자동차도 원래 자전거를 만들었고 BMW도 비행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원래 다른 제품을 만들다가 자동차로 넘어온 경우는 꽤 흔한 편이죠. 1922년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한 제규어도 예외는 아닌데 재미있게도 이들은 오토바이 옆에 부착되는 사이드카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라이온즈와 윌리엄 웜슬리가 당시 창립한 회사의 이름도 제규어가 아닌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였죠. 꾸준히 사이드카를 만들던 이 회사는 1926년 SS카즈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1945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아는 제규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1926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해당 시기에 출시된 자동차들은 제규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제규어의 피가 흐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SS카즈라는 이름을 제규어로 바꾼 건 2차 대전 시기 활동했던 나치의 친위대 슈출스타펠 때문이었습니다. SS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 친위대가 영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였을 리는 없었겠죠. 1948년 제규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공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XK120이었죠. 당시 시속 120마일, 변환하면 시속 193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양산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부가티 베이론의 시속 400km와 비견될 만한 혁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스포츠카보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했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회사 규모도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빠른 차를 만들어낸 것이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가 등장한 덕분에 제규어는 후속으로 나오는 차들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여러 경주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영화배우 스티브 맥퀸, 문남성들의 동경을 받는 유명한 배우죠. 그는 레이싱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가 좋아하는 차 중에는 제규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때려밟다가 2번이나 운전을 금지당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상남자가 좋아하는 차였다니 조금 관심이 가네요. 영화 르망에 출연하기도 했고 레이싱 드라이버로도 활동했던 그가 사랑했을 정도로 제규어는 모터스포츠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날씨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가볍게 혹은 대충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규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제규어의 기존 모델들은 출시하기 전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에 차를 12시간 동안 두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이 세게 부는 터널에 차를 두고 거기에 물을 뿌려 테스트를 마무리했죠. 저거는 자가용이 아니라 탱크가 받을 테스트 같은데요. 제규어가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이미지라는 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외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재미있는 건 내부 인테리어인데 내부에 사용되는 가죽은 아무 가죽이나 쓰지 않습니다. 매끈한 가죽을 위해 모기나 기타 벌레들이 자라지 않는 스코틀랜드의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소품종의 가죽만 고집하며 다 자란 소가 아닌 송아지의 가죽만 사용합니다. 이게 에르메스인지 제규어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제규어 자동차를 도색하기 전에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타조와 비슷한 애묘의 깃털로 차를 브러싱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의 철판 부분에 먼지가 붙지 않아서 도색이 깔끔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탈하게 브랜드가 운영되어 온 것 같지만 사실 제규어는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죠. 1966년 브리티시 모터에 합병되었고 1975년에는 영국 정부에 국유화되었으며 1984년 민영화되어 1989년 미국 포드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타타 자동차가 포드사로부터 제규어를 인수했죠.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팔렸다는 사실 자체가 제규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제규어 차를 보면 롤스로이스처럼 제규어 한 마리가 본네트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덩치 큰 고양이의 이름은 리퍼였는데 제규어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장식물을 아쉽게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생산성의 이유도 있겠지만 보행자 안전이라는 이유가 아마 리퍼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롤스로이스를 대표하는 후드의 상징물도 2005년 이후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제거할 것을 권고받았죠. 덕분에 지금 나오는 제규어 차량들은 다른 차들처럼 평면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타 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국내에서 제규어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랜드로버와 함께 길바닥에 있는 시간보다 센터에 있는 시간이 더 긴 차 혹은 쓰레기라는 오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도 판매량은 그닥 좋지 않으며 2021년 기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규어는 모든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닙니다. 브랜드 자체가 니치 브랜드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브랜드죠. 물론 서비스는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 차가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소수를 위한 자동차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025년부터 완전 전기차 회사로 전환된다는 제규어, 과연 지금처럼 소수를 위한 멋진 차들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럭셔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 롤스로이스 이야기인데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호화 자동차의 대명사로 군림해왔고 한때는 신비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던 브랜드죠. 벤틀리 그리고 마이바흐와 함께 세계 3대 명차에 포함되는 롤스로이스는 현재 BMW 소속으로 사랑받고 있죠. 과연 롤스로이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롤스로이스는 1906년 영국의 귀족이자 드라이버였던 찰스 롤스와 자동차를 만들던 제분업자의 아들 헨리 로이스 2명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성공한 엔지니어였던 헨리 로이스는 자동차 제작에 관심을 갖고 1904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게 되는데 찰스 롤스는 이 차에 빠져 자신이 판매를 맡겠다고 선언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롤스로이스는 1907년 내놓은 차 덕분에 이름을 알립니다. 실버고스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 차는 은으로 장식된 은빛 알루미늄의 차체 그리고 조용히 달리는 모습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죠. 별명이 아예 더 유명해져서 아예 이 별명을 모델명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릴과 엠블럼에 대해 떠올리실 겁니다. 롤스로이스의 그릴은 로마의 판테온 신전에서 모티브를 따와 판테온 그릴로 불리며 날개를 단 여성 모양의 엠블럼은 1911년 출시된 실버고스트 모델에 부착되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엠블럼을 만든 조각가 찰스 로빈슨 사익스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엠블럼을 만들었죠. 롤스로이스가 한때는 비행기 엔진을 만들던 것 알고 계시나요? 1914년부터 시작된 비행기 엔진 사업 분야는 자동차를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컸죠. 롤스로이스의 이름을 단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현재도 영국 정부 소유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원래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유명했죠. 과거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객 명단을 갖고 있었고 자사의 차를 주문한 고객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확인한 다음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유명한 사람이라도 롤스로이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당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네요. 물론 지금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급선무겠네요. 정장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바로 롤스로이스의 비스포크 시스템입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이 가능하기도 하고 심지어 차를 금으로 도금하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까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죠.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무늬목을 원하는 무늬로 바꿀 수 있고 헤드레스트에 원하는 문양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돈이 들겠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도박의 도시 마카오입니다. 그렇다면 롤스로이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그 옆에 위치한 홍콩인데요. 영국 지배 당시 홍콩에 근무하던 영국군 장교들과 영국인 사업가들이 타고 다니던 롤스로이스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롤스로이스 수가 꽤 많습니다. 홍콩 여행 간다면 길거리에 롤스로이스를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새 차를 삽니다.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못 타게 되는 상황이 오죠.
하지만 롤스로이스는 그 확률이 매우 낮은데요.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롤스로이스 중 60% 이상은 현재도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상류층입니다. 그 말인즉슨 차주보다는 운전기사가 롤스로이스를 모는 일이 더 많을 거란 얘기죠. 이런 고객들을 위해 롤스로이스에서는 아예 운전기사들에게 매너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은 특이하게 열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열리는 문은 보통 코치도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이런 코치도어가 만들어지는 건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줄 때 훨씬 더 동선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문과 뒷문이 열렸을 때 양쪽을 모두 막아주기 때문에 경우나 의전 목적에서도 유용하죠.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특이하게 우산이 문에 들어있는데요. 이 우산은 비를 막기 위한 원래의 목적 이외에도 경호 및 의전에도 사용됩니다. 우산으로 킹스맨처럼 후려치면 되겠네요. 현재 롤스로이스는 BMW 소유의 차량 브랜드입니다. 과거 수익성 악화로 영국 정부에 인수되었다가 차량 부분만 따로 비커스 PLC에 인수되었고, 비커스 PLC가 1998년 다시 롤스로이스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를 놓고 BMW와 폭스바겐이 서로 경합을 벌였는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상표권은 BMW가, 그리고 환희의 여신 엠블럼을 비롯한 롤스로이스의 디자인은 폭스바겐이 가지게 되었죠. 욕심부리다가 결국 아무도 못 쓰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BMW가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관계된 모든 권리를 인수하고, 과거 롤스로이스가 인수했던 벤틀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폭스바겐에 양도하면서 BMW가 롤스로이스의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롤스로이스는 BMW의 산하에서 여전히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 BMW의 힘을 입어 롤스로이스가 계속 명차로 남아있길 기도해보겠습니다.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롤스로이스나 미니 같은 브랜드를 떠올릴 겁니다. 영국 자동차로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랜드로버죠.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레인지로버 모델과 디스커버리, 디펜더, 이버크 등으로 유명해져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SUV로 사랑받는 랜드로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랜드로버의 역사는 2차 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직후 영국에는 승용차보다 군용 지프차가 더 흔했고, 남아도는 지프차를 이용해 농장을 오가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 지프차 같은 힘 좋은 차가 많이 필요했죠. 그러다 로버카 컴퍼니의 윌크스 형제가 본인들이 지프 같은 차를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프를 개조해 시제품을 만듭니다. 랜드로버의 시초가 지프였다니 놀랍지 않나요? 1947년 출시된 랜드로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 모델의 운전대는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차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한 번에 3명이 앉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로버사는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1947년 농업 및 다목적 차량인 랜드로버라는 차를 출시합니다. 제작 당시 부품이 부족해 비행기에서 알루미늄 철판을 뜯어낼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지만 주문 폭주로 납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았죠. 랜드로버 모델의 등장을 시작으로 로버카 컴퍼니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랜드로버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원했던 단순하고 튼튼하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가 바로 랜드로버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육군은 1949년부터 랜드로버 차량을 군용차로 사용했고, 영국 왕실에서도 1950년대부터 랜드로버를 여왕의 의전차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얄 워런티, 즉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을 보유한 브랜드 중 유일하게 SUV를 만들던 회사가 랜드로버였죠. 튼튼하며 어디든 갈 수 있는 랜드로버, 사륜구동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흙길이나 한속 깊숙한 곳의 비포장 도로를 일반적인 차로 돌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4개의 바퀴 중 2개에만 동력을 전달받는데, 동력을 전달받는 바퀴, 즉 구동륜이 진흙탕에 빠지면 차가 나가지 못하게 되죠. 랜드로버는 애초부터 사륜구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흙탕 걱정은 없었습니다. 1963년 미국에서 지프가 랭글러를 출시한 이후 미국의 오프로드 차량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때 로버카 컴퍼니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것이 바로 레인지 로버였습니다.
몇 년간의 개발 및 연구 끝에 1970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레인지로버는 미국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았고 등장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1994년까지 꾸준한 인기를 지속해왔죠.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레인지로버 모델은 지금도 인기를 얻으며 스테디셀러로 남아있습니다. 시제품과 양산품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문제점을 해결해 양산품을 내놓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창기에 등장한 레인지로버 모델은 시제품과 양산품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것 같지만 랜드로버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1967년 로버사는 영국의 레이랜드 모터스에 인수되었다가 1975년 영국 정부에 국유화되었고 1994년에는 BMW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미국의 포드에, 2008년에는 인도의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었죠. 주인 바뀐 것만 이야기했는데 안 봐도 속사정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는 1967년 처음 탄생했습니다. 한때 차량 모델의 이름이었던 것이 회사명이 된 것이죠. 2008년 랜드로버가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랜드로버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인수 이후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이런 우려들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SUV의 대명사로 불리는 랜드로버가 현재는 주춤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장고장 문제입니다. 특정 모델뿐만 아니라 차량 전반적인 문제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랜드로버의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이슈입니다. 과거에는 튼튼한 품질로 소비자들의 신용을 얻었지만 현재는 수리받고 있는 차, 수리 동안 탈 차, 그리고 수리했을 부품차 세대가 있어야 랜드로버를 탈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악명 높습니다. 랜드로버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금자리를 여러 차례 옮겼지만 랜드로버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오프로드 차량의 이미지를 더욱 발전시켜 럭셔리 SUV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각인시켰죠. 하지만 현재 랜드로버는 품질 문제 등의 이슈가 있고 새로운 모델 및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랜드로버는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앞으로도 럭셔리 SUV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고급차의 상징과도 같은 독일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별 로고에 담긴 프리미엄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의 자동차,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기능해온 벤츠는 여전히 국내와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죠. 과연 벤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원래는 다임러 벤츠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는 다임러라는 회사와 벤츠라는 회사가 1926년 합병되어 만들어진 이름이죠. 다임러사와 벤츠사는 1926년 합병되었는데 당시 1차 대전 이후로 매우 악화되었던 독일의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졌고 15%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붙어 두 회사의 사업 수익도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벤츠의 뿌리를 찾아보려면 두 회사를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츠는 1883년 창립자인 칼 벤츠가 설립했습니다. 재밌는 건 칼 벤츠 덕분에 지금의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그가 1886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의 특허를 따냈기 때문인데요. 다임러의 창립자인 고틀리프 다임러와 마이바흐의 창립자인 비렐름 마이바흐도 함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칼 벤츠보다 특허 신청이 늦어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자라는 칭호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벤츠의 로고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는 본인들의 로고를 정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특허 등록을 했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그 로고가 선택되었죠. 나라라 슈퍼보드의 3장 법사에 차는 벤츠입니다. 얼마나 해먹은 걸까요?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받고 있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솔린과 디젤이 아닌 다른 연료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열광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이 아닐까 합니다. 벤츠는 이미 1909년에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었는데요. 휘발유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믹스테라는 차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카가 1909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모두 전기차를 타고 있었겠죠. 벤츠는 자동차 기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레이싱 대회에 참여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뽐내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과거 벤츠 레이싱 카들의 색깔이 모두 실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차체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34년 그랑프리에서 페인트 때문에 차체 무게가 1kg 초과되어 출전하지 못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알루미늄을 그대로 노출시켜 대회에 참가했죠. 최근에 나오는 벤츠 레이싱카의 차체는 훨씬 더 가벼운 카본으로 제작되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레이싱카들의 차체도 메탈릭 실버로 칠합니다. 해외에서 이 회사는 벤츠보다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여행가서 렌트할 일이 있다면 메르세데스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벤츠하면 확실히 럭셔리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많은 나라의 유명 인사와 고위층들이 벤츠를 애용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미지 덕분에 상류층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황부터 네팔 국왕까지 높으신 분들이 사랑하는 자동차 브랜드, 오랜 역사를 쌓아온 덕택의 선택을 받았고 이 점이 바로 벤츠를 1등의 이미지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차와 오토바이에 흔히 들어가는 게 바로 ABS 시스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급제동 시 브레이크가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한 특수 브레이크입니다. 이 ABS 시스템은 원래 벤츠 S클래스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었죠. 우리에겐 각종 공구로 잘 알려진 보쉬와 협력해서 1978년 탄생한 시스템입니다. 벤츠의 모회사는 다임러 AG입니다. 이 다임러 AG가 소유한 브랜드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스마트, 버스 전문 기업인 세트라 등이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의 경우 시계 기업인 스와치와 합작해서 만들어진 차종으로 색감이 화려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와치 시계와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독일 3사 수입차 브랜드인 벤츠, BMW, 그리고 아우디는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만듭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차량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법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벤츠의 라이벌 하면 BMW죠. 이 둘은 강력한 라이벌로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해왔는데요. 어쩌면 벤츠와 BMW가 협력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7년 포드와 폭스바겐을 포함한 4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고속충전 개발과 관련해 힘을 모은 일도 있습니다. 협력 분야는 차량 플랫폼과 배터리, 자율주행 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함께 만드는 차 얼마나 좋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벤츠 지분을 중국 회사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중국의 지리자동차 그룹은 벤츠를 포함해 볼보와 로터스 등의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2017년부터 꾸준히 인수해왔습니다. 심지어 소형차 브랜드인 스마트의 경우 최근 지리자동차가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는데요. 물론 벤츠의 모기업 지분은 방어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지분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 확보겠죠.